일본이 우리가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쌀이에요, 쌀. 그래서 쌀을 마구마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농사를 지으면 쌀이 다 유출되니까 우리가 먹을 쌀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겠죠.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었는데 사는 게 팍팍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혜택이 없어.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살기 힘들어.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다 일본 때문이야. 이거 다 외국 때문이야. 이거 다 이거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면서 빵 터졌던 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계속 이러다 어떤 저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할 때 외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이걸 진압하러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가 들어왔고 청나라 들어오니까 우리도 들어갈라 해서 일본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청일 전쟁이면 청나라에서 벌어지면 일본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이것도 진짜 충격이야. 우리로서는 청은 중국이고 대국이거든요. 옛날에 그 외놈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에이 저것들이 어떻게 중국을 이겨 라고 했는데 이겨버린 거야. 엄청 충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 왕과 왕비가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까지 해버립니다. 고종과 그 아내 명성황후를 인질로 잡아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또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러시아? 그렇죠. 맞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경복궁까지 점령하고 고종과 고종 아내 사로잡으면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아, 그러네. 눈에 까시겠네. 맞습니다. 일본은 이제 평소에 이제 이 반일 정책을 펼쳤던 이 명성황후를 뭐라고 칭했냐면 늙은 여우.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익에 반대를 하고 있는 명성황후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작전명 바로 여우사냥. 일본군 그 경성수비대 한 600여 명, 그리고 일본인 자객 한 50여 명,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로 이제 구성된 군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명성황후 살해 계획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진짜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를 합니다. 아이고. 예, 정말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휘발유 같은 거 뿌려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일국의 국모를 이런 식으로 죽였다. 이거는 전 세계사에서 사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또 조선인 군인까지 됐으면 약간 여기서 또 뭔가 조선 사람 죽였다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음해하려고 약간 그런 작전을 그렇죠. 썼기도 했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 이 당시 일본에는 문명국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당시 일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국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행동이 문명국의 딱 모습인가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게 우리 문명국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명성황후와 이 정적 라이벌 관계가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명성황후의 시아버지 흥선대왕. 흥선대원군이 있었거든요. 아우, 얘 뭐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이 갈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이라고 한 거는 바로 흥선대원군이 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다. 그냥 그런 어떤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가담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작전을 뒤에서 승인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당시 내각 총리. 이토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 참 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현장에 외국 외교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이걸요. 발각이 된 어쩌다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름대로 이제 외교관들을 좀 이제 해서 이걸 조금 막으려고 했나 보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와 있으면 이거 함부로 못 할 거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본국에 알린 거죠. 아, 이렇게 지금 알려지게 되니까 비난 요인이 엄청난 거예요. 예, 비난 요인. 야, 이거 일본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당황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주동자들을 결국은 소환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결과잖아요. 법정에 섰어요.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 증거 불충분으로 다 풀려나요. 저 액션만 취한 거네요. 그렇죠. 한 거구나.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주인이 있었는데 무슨 아 진짜.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 그때 남편 고종도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죽는 걸 눈으로 저렇게 봤어요? 죽는 걸 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충격이 그 충격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나도 죽을 수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질로 끌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죽을 수 있겠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종이 이때 악완파천을 단행합니다. 아, 약간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웬 치해법권 지역이니까 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대사관이 어디냐면은 러시아 대사관. 당시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정치인 고종의 등극의 순간이다. 이 아간파천은.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에요.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냥 중국 시장에 막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때 이제 상황이 뭐냐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미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또 여기를 견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일본을. 러시아가 남하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세우려고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고종이 악완파천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으로 맞춰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쩔 수 없고 일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고종의 모습이 좀 돋보이는 순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돋보이는 순간이었고 이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치인 고종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겠네. 그래서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공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제일 가까운 덕수궁. 덕수궁. 근데 그때는 이제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경운궁. 경궁?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공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대한제국 시작됐네요. 그 대한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 삼한이라고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대한제국은 바로 이 삼한을 다 통합한 더 큰 한 나라, 더 큰 한.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그 국호를 따온 거예요.
그걸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대한. 네. 그러면서 이제 환구단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환구단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황제. 왕 아니고 황제. 왕은 뭔가 이제 우리가 완벽한 어떤 자주국가라고 하는 그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칭제건환, 광무일년이라는 어떤 그 황제의 연호를 써내면서 대한제국이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광무원년 10월 12일은 조선 사기에서 몇만 년을 지내더라도 제일 빛나고 영화로운 날이 될지라. 그날부터는 조선이 다만 자주 독립국뿐이 아니라 자주 독립한 대황제국이 되었으니. 아, 이렇게 네. 기사가 났네요. 네. 네, 이제 정말 그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서 이제 대한제국. 제국의 시대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어떤 순간을 선포하게 됐는데 그러면 황제가 된 고종은 사실 이 러시아, 일본 뭐 이런 열강들 속에서 어떻게 그걸 버티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고종은 최대한 빨리 서구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내던집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그래요. 오. 광무개혁. 이 우리가 대한제국 전까지는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거든요. 장정은 국가 대 국가, 위아래의 그 나라들끼리 맺는 약속이거든요. 그런 걸 체결했어요. 근데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다시 조약을 바꿔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한청 통상조약이에요. 통상조약. 장정에서 조약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조약은 대등한 국가 대 국가가 약속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종로하고 남대문 여기에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종로길을 넓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정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서 도로 정비 사업에 힘쓰고요. 굉장히 이렇게 널찍하게 종로거리를 이제 쫙 펼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성 전기회사 이때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최초의 근대식 공원을 하나 만듭니다. 탑골공원을 고종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몰랐. 아, 네. 또 무엇보다도 정말 시각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변화. 그건 바로 전차의 개통입니다. 전차. 전차의 개통. 개통되는데 이 전차 개통은 이제 교토에 이어가지고 일본 교토에 의해서 이 아시아 두 번째예요. 빠르긴 빨랐네. 네. 근데 이 전차가 개통됐을 때 아주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뭐 거의 뭐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이 한 2천여 명. 네, 2천여 명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죠. 그치, 신기하지. 그것 때문에 사고가 터져요. 네.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치워. 그 기차에 어린아이가 치인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어떻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아놓잖아요. 옛날 전차를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도로에 다녔.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로 다녔어요. 길에 있으니까. 이 최초의 교통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사람들이 엄청 또- 없애라 막. 근데 운행을 중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전차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오, 극단적이네.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 갑자기 띵 나타나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데 사람을 죽인 거야. 아, 잘못했다. 이거는 불길한 거야. 불길하다. 이거 불길한 거야. 그래서 이때 고종이 직접 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사실 급변하는 뭔가 이게 변화 시기에는 확실히 부작용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고종은 항상 부단히 노력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